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많은 분들이 유튜브 그리고 콩 앱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날 진행한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윤석열 정부 내각의 남성 편중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질문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던 점, 한국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라는 점, 그리고 내각 인선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점 등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인지를 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사회에서 예를 들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자가 제가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한국의 대통령 성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고요. 또 어떤 점을 짚었냐면은 이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공약이 성평등 운동에 반대하는 일부 반페미니스트 청년들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예전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 인터뷰죠. 예전에 한 인터뷰 지난 4월이라고 하니까 작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관해서 했던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소 뒤처졌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네. 정치, 사회적 행위와 젠더 이슈, 여성의 기회 보장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당시의 내용을 다시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대통령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하면서 앞으로도 여성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과 또 정부 측의 답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걸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세계적인 무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인데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성차별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이번 인선을 보면 특히 차관급 인사 아니면은 국무위원급 인사들의 여성 비율을 보면 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세계 언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인선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여성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 미국 기자의 답변을 보면 여성이 많이 못 올라와서 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차별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과도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그렇기 수 있죠. 때문에 네. 자신의 생각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변화한 이렇게 것인지. 생각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밝히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브리핑한 내용 중에 지난 4월이라 하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4월 이런 걸 그러니까 다시 후보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예. 시절인 걸 다시 조금 네. 오해가 있어 다시 좀 바로 잡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에서 굳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이 있는데 뭘까라고 궁금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의 논란이 사실은 좀 많았잖아요. 예. 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그것도 자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단 7줄로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이후에 장차관 인사를 봤을 때도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죠. OECD 대부분, 평균보다 매우 낮다. 예, 뭐 서운함 내각이라고 하고 차관급에서는 장관급보다 더 적어서 녀석이 2명이니까요.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안보동맹, 기술동맹, 그다음에 등등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것도 말씀해 보셨듯이 아픈 지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워낙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 즉 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됐다는 점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이 과연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지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뭐 앞으로도 뭐 기회가 좀 남아 있는 걸까요?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를 해야겠죠. 이번에도 이제 미국 기자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질문한 것 자체가 디벨롭드 컨트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렇게 표현해서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선진된 발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집계하고 있는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게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를 이제 지수화한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정치 참여 비율이라든지 의원직의 비율이라든지 뭐 장차관급 임명 비율 그리고 그런 게 들어가는군요, 다. 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요. 153개 나라 중에 102위입니다. 153개국 안에서 102위. 굉장히 하위권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것과의 이제 좀 대비되는 또 지표가 있는데 그건 또 성불평등 지수라고 해서 남성 대비 여성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또 지수한 게 있는데 이거는 162개 나라 중에 11위예요. 그러면 어느 한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평등한 것처럼 보이고 어느 한 지수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인 불평등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인 지수 있죠. 여성과 남성의 격차에 있어서는 그 세 개의 지수가 아직까지도 불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높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그러네요. 불평등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또 국민들이 여성과 남성 이렇게 반으로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모든 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 모든 그렇죠. 성별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정책이라든지
뭐 그렇죠.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고 기회를 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과 뭐 정의라는 그런 가치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불평등 지수라는 것은 아마 인식이라든지 얼마나 불평등한가에 대한 인식의 차원의 조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성격차라는 건 실제 그 참여도가 어떻다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장차관이 몇 명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현실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식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제 구조적 성차별 얘기, 오늘 저희가 월요일 인터뷰에서도 지금 우리의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는 좀 인정을 서로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인재라는 게 남녀 통틀어서 사실 써도 더 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성불평등 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가 이게 토론회 때마다 논쟁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다른데 성불평등 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모성 사망비하고 청소년 출산율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출산율이 낮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수에 또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성평등하냐 아니냐를 보는데 요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하신 측면에 다양한 걸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장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면서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차관을 좀 많이 발탁하셨더라면 또 그 밑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차관급 그래서 인사 앞두고 이번에는 좀 여성 청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서운한 내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은 더 적다. 2명이다. 이렇게 네.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성을 쓰고 싶어도 스펙을 갖춘 여성이 없다. 여성 인재 풀이 없다라는 거 몇십 년 동안 한 말입니다. 네. 그걸 좀 이제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책임 있는 정치적 답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수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지역 갈등이라든가 빈부격차에 초점이 가 있고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젠더 갈등에 대한 해법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주요 인선 때 왜 여성과 청년을 자꾸 넣자고 하는지 특히 여성 인사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지 정부가 좀 반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갈등을 좀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닫게 되죠, 당연히. 이제 정부의 시민 목소리를 전할 창구를 새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어느 프라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것을 저희가 그러면 마련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이제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운영됐던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난 9일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제 2017년 8월에 개설된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요.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이제 정식으로 공개가 되고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청와대나 그 관련 부처가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2월 28일까지 누적 청원 게시글이 111만여 건이고요. 이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건도 286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문한 사람이 5억 1,600만 명이에요. 이렇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 국민청원 사이트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누적 청원 동의자도 2억 3천만 명 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20만 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한 3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러네요. 그 사건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범죄라든지 어떤 사고의 피해자가 이제 호소한 글이 많았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 제도 관련한 청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뭐 정치, 방송, 언론, 뭐 동물 보호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정책들이 반영이 된 예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에 법도 개정이 되고요. 또 관련자들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청원 게시판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인 청원 그리고 정치 진영 간의 어떤 대결의 장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이 제기가 되고 있고 청원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가 없기 때문에 그 청원인이 주장하는 글이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명예훼손이나 거짓 사실이 유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이제 종료가 된 것이고요.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바로 계승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는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민청원, 강화문 1번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금 청원 창구가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목소리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다라는 단일화한 창구를 개설을 한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을 보면은 그 기존에는 연풍문이라는 민원실을 통해서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이제 서한을 접수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청와대가 문을 닫고 용산 시대로 오면서 이 연풍문이라는 민원실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국민청원이 없어졌고 온라인에서도 없어졌고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자신의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정부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 청원 관련한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이 국민청원 서비스가 이제 청와대 그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이분 뭐 얘기하실 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어쨌든 창구는 필요한 건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굳이 없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것을 담당한 인사가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라든가 굉장히 국정 운영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만나서 또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였고 세 번째가 오프라인으로 정말 서한을 전달하는 것이 예전에 연풍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쭉 하나를 봤을 때 일단은 시민사회 수석이 최근에 5.18 관련해서 전야제 가거나 이런 부분은 뭐 나름 그래도 긍정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직접적인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사실은 요즘은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면서 개방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였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에는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들어서 좀 빨리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구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한 번쯤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겠죠. 앞서도 뭐 20만 명의 그 동의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 기준을 뭐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더 당기고 더 적은수라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빨리 돼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들이 정치 참여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주저함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청와대라든지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의 홈페이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그거를 또 올라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군요. 이게 또 비밀문서로 이제 보관이 돼서 이제 몇십 년간 또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러는 문건들이 많더라고요. 예. 기존에 공개되었던 문건들이 문건조차도.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권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네요. 이번에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다고 한다면 이 단점을 가지고 차후 정부에서도 이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조금 더 좋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게시판이 없어져 버리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국민들은 뭔가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계속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데 어떤 임기, 어떤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홈페이지가 닫혀버리고 기존의 것을 모르게 돼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좋은 제도들도 끊겨버린다면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좋은 점을 살리고 나쁜 점만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고쳐 나가서 계속 이것이 발전돼 있을 수 있는 식으로 나아가는 게 조금 더 뭐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죠. 비용 좋을 측면에서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통폐합을 해서 단일화한 창구를 개설을 하는 건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루 빨리 개선을 하고 이거를 열어줘야 국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지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언론사도 사실은 지나간 것도 사실 그 기존에 그걸로 다 남겨두고 있거든요. 자료로. 그래야 그것이 어찌 보면 정부의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자료를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것도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체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지금 말하는 국민청원을? 예, 국민동의 청원도 좋은 제도이고 이제 이것은 입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네. 건데 아무래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더 상징성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가 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참고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무려 769만 명 청와대 그렇죠. 국민청원증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지금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중요한 의제를 던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청원이 좀 절실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입법, 그러니까 입법과 법안과 관련된 이제 청원을 이제 제한된다는 하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적어서 국민청원보다는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또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 무기한적으로 연기가 되고 법안처럼 이제 그러네요. 올라와 있기만 하고 또 폐기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수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